제발 그 떡볶이 장사 그만해요. 애들이 창피하다고 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댁 식구가 노점한다는 얘기 친정에선 절대 몰라요. 며느리까지 가세하자 선옥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초라해졌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랍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과 복이 생기실 겁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선옥의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흘끗 바라본 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찬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 그래도 아직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떡볶이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떡을 찬물에 불리고 고추장과 설탕, 간장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해온 요리 경험이 있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어묵과 삶은 달걀, 김밥까지 준비하는 동안 시계 바늘은 어느새 6시를 넘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어카에 준비물들을 차곡차곡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평소 자리인 지하철역 앞까지 걸어가는 길, 동네 아줌마들과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선옥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가네. 그러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가끔은 몸 건강하게 장사 잘 되길 바라하며 격려해주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텨낼 힘이 되어 주었죠. 지하철역 앞에 도착해서 가스버너를 켜고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손님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주변을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게 뭐가 창피한 일인가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뜨끈해요. 첫 손님이 나타나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중학생 2명이 용돈을 모아 떡볶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아줌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죠.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담아주며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하고 당부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선옥의 떡볶이를 찾아왔죠. 사장님, 떡볶이 하나 포장으로 주세요. 매운맛으로 해드릴까요? 보통 맛으로 해드릴까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대했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은 사모님 고생 많으시네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끼니를 때우러 나온 것이죠. 사장님, 떡볶이랑 김밥 하나씩요. 어묵 국물도 한 컵 주세요. 바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오후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 민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어? 첫 마디부터 돈 얘기였습니다. 5만 원 정도. 선옥이 대답하자 민수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고작 그것밖에? 이 나이에 길바닥에서 떡볶이나 팔고 창피하지도 않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선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존심 따위 접어둔 지 오래였으니까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는 퉁퉁 부었고 찬바람에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또다시 투덜거렸습니다.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아내가 장사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려.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선옥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구직 활동은커녕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옥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불평만 늘어놓았죠. 당신이 일을 구하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일에 고마워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발끈했습니다. 여편네 주제에 남편한테 따지기까지 해? 내가 언제 놀고 먹자고 했어? 나이 60에 취직이 어디 쉬운 줄 알아? 결국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선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돈과 체면 얘기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해주려 노력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선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남편은 언제쯤 일자리를 구할까? 아니면 적어도 선옥의 노고를 인정해 줄까? 일주일이 지나고 선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손님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몇몇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며 선옥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저 사람 남편이 술만 먹고 논다면서? 아이고, 그래도 예전엔 괜찮은 직장 다녔는데.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선옥은 모르는 척하며 떡볶이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 앞에서 아들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로 이 근처에 온 참이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정우가 선옥의 팔을 이끌어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나서야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발 그 떡볶이 장사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선옥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됐어요. 제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는 것을. 애들이 은근히 놀려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창피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저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체면이 있잖아요. 과장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돌면 곤란해요. 정우의 말에 선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미리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죠. 미영은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선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선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 식구가 노점상을 한다는 얘기가 저희 친정에까지 들어갔어요. 어머니,
저희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영의 말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선옥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미영을 말리려 했지만 미영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사위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장사한다고 동네에서 수군거린대요. 저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미영아, 목소리 좀 낮춰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영의 말에 정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생활비를 대줄 수 있니? 선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와 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여유가 없어요. 정우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하니? 너희 아버지는 일도 안 구하고. 미영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문제고요. 어쨌든 어머니가 저렇게 장사하시면 저희도 피해를 봐요. 특히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손자들까지 창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선옥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일단 장사는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식당 설거지라도 아니면 아파트 청소라도. 미영의 말에 선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일인데 무슨 차이가 있니? 그건 사람들 눈에 안 띄잖아요.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니까 온 동네가 다 아는 거예요. 미영의 논리를 선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일인데 보이는 곳에서 하면 안 되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정우도 미영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체면도 중요하고. 체면이 밥 먹여주니? 선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속상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은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선옥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짜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미영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응, 생각해 보마. 선옥은 짧게 대답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민수는 역시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랑 미영이 왔다 갔네? 민수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장사 그만하래. 선옥의 대답을 듣고 민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잘했네. 나도 늘 그렇게 말했잖아. 이 나이에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게 말이 되나? 남편마저 자식들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선옥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과연 선옥의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그날 밤 선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여전히 떡볶이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민은 많이 했지만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생활비는 누가 대줄 것이며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죠.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였는데
선옥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장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이네요. 동료 중 한 명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호야, 왜 여기에? 선옥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동료들은 떡볶이를 주문했지만 정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호 어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동료가 칭찬했지만 정호는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정호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미영과 함께였고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미영이 현관에서부터 화를 냈습니다. 선옥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제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한다는 걸. 정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니? 엄마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선옥이 말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이 더 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정호가 얼마나 놀림받는지. 놀림을 받는다고? 네, 과장님까지 아시게 됐어요. 승진 심사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의 말에 선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호도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선옥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일을 구하시든지 해야죠.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냐? 아버지, 어머니 떡볶이 장사 말인데요.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옥을 쳐다봤습니다. 나도 늘 그만하라고 했어. 이 나이에 무슨 장사냐? 민수의 말에 정우와 미영은 반가워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하지. 남편으로서 창피해 죽겠어. 민수의 말에 선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선옥을 반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될 건데? 선옥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어. 그러니까 당장 그 장사부터 그만둬. 무슨 방법을 찾는다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데 어머니는 왜 계속 고집을 부리세요? 선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뻔히 아는데 갑자기 방법을 찾겠다니요. 정말 믿을 만한 방법이 있는 거야? 선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줄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 조만간 연락이 올 거야. 하지만 선옥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 일자리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다음 주 안으로는 연락이 올 거야.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장사는 그만두세요.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선옥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도와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니? 생활비 일부를 보태드릴게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일부라니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미영의 답변에 선옥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5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것만으론 안 돼. 그럼 아버지가 일자리 구하시면 되잖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편네가 남편 말을 안 듣나? 당장 그 장사 그만둬. 왜 화를 내는 거야?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선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내가 우리 집을 욕보이고 있으면서? 민수의 말에 선옥도 참지 못했습니다. 욕보인다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욕보이는 거야?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게 정직한 거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정우와 미영은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선옥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나가라는 거야? 그래, 나가.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망신당하는 거야.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우와 미영이 뒤따라와서 말렸지만 선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었어. 현관문을 나서는 선옥을 보며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선옥은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날 밤 선옥은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선옥은 비를 맞으며 동네를 벗어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거든요. 찜질방 입구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집에 두고 나와서 아무와도 연락할 수 없었죠. 그냥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찜질방 사장이 선옥을 불렀습니다. 사모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급한 일이래요. 선옥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사장이 건네준 쪽지에는 대학병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선옥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병원 사회복지사 박미라입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선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따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김 회장이라니 선옥은 순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죄송한데 누구 말씀이신가요? 김태준 회장님이요. 호텔 체인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따님이 김선옥 씨라고 하시네요. 그제야 선옥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연애 결혼을 반대하며 집에서 쫓아낸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연락이 온 것이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회사 임원들 같아 보였죠. 김선옥 씨이신가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 회장님의 법무팀 이사 정동훈입니다. 회장님이 오랫동안 따님을 찾고 계셨어요. 정동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따님을 찾으려고 애쓰셨는데 결혼 후 성이 바뀌어서 찾기 어려우셨거든요. 최근에야 사립탐정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옥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기억 속의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선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아, 내 딸.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죠. 미안하다. 너를 내보낸 것도, 이제야 찾은 것도. 아버지의 손이 선옥의 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예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집이 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뭐가 잘못이었나? 늦었지만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말에 선옥은 더욱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정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따님의 안부를 궁금해 하셨어요. 몰래 사람을 시켜서 생활도 지켜보셨고요. 저를 지켜보셨다고요? 선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떡볶이 장사를 하신다는 것도 아셨고 남편분이 실직 상태라는 것도요. 선옥은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말이죠. 아버지, 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냐? 정직하게 일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아버지의 말에 선옥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다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냈다면서? 그런 남자가 어디 있나?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까지 아는 것이죠? 사람을 시켜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동훈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며느리와 손자 이름도 다 아세요. 따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요. 선옥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했지만 아버지만은 달랐던 것이죠. 선옥아,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전부다. 아버지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어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너 하나뿐이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살았다. 선옥은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그때도 내가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에 선옥은 더욱 슬펐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때 아버지가 정동훈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가져와라. 정동훈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옥아, 이건 내 것이다. 아버지가 봉투를 선옥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이제는 다 내 몫이다. 선옥은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지세요. 이제 저희가 함께 살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정동훈이 선옥에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신 일입니다. 따님을 위해서요. 선옥은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아버지를 되찾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위급해 보였습니다. 선옥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은 동네에 금세 퍼졌습니다. 찜질방 사장이 누군가에게 말했고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번져나간 것이죠. 하지만 정작 집에 있는 민수와 정우 부부는 선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아버지, 어머니 연락 안 와요? 정우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연락은 무슨 제 발로 나간 사람이 뭔 연락을 하겠어. 민수는 여전히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선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오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 거야. 어디 친구 집에라도 있겠지. 정호도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선옥에게는 딱히 가까운 친구도 없었거든요. 떡볶이 장사하느라 인간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 아줌마 한 명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큰일 났어요. 급하게 뛰어온 것 같아서 숨이 가빠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선옥이 언니가 대학병원에 있다는데 무슨 큰 사람이랑 연관이 있대요. 민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니 아픈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호텔 회장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 아줌마의 말은 점점 과장되어 전해진 것 같았지만 민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정호도 놀랐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학병원에 있다는 것 같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정호와 미영이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에 전화해봐도 김선옥이라는 환자는 없다고 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나? 미영이 추측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선옥이가 알고 보니까 재벌가 딸이래. 진짜 그런 거라면 왜 떡볶이 장사를 했겠어? 집안에서 쫓겨났나 보지.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나 봐.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이런 소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옥이가 재벌가 딸이라니.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희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의 말에 민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가 가끔 옛날 얘기할 때 부잣집 딸이었다고 하신 적은 있어. 미영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는데 정호도 비슷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여러 대 동네에 나타난 것이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서 선옥의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김선옥 씨의 남편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김태준 회장님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사모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사모님이 현재 병원에 계신데 회장님께서 위독하셔서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정말 회장 딸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0년 전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신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정우와 미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재벌가 상속녀라고요? 네, 김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십니다. 법무팀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떡볶이 장사한다고 창피해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죠. 민수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사모님께서 면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거부한다고요? 네,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법무팀 직원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정우가 물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정우는 자신들이 선옥을 집에서 내쫓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장사하는 것이 창피하다며 그만두라고 했던 것,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것, 모든 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은 회장님의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수와 정우 부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드리지? 정우도 후회스러워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옥이 정말 재벌가 상속녀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선옥에게 어떻게 했는지였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김태준 회장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아버지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죠. 의료진들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옥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아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보내야 한다는 것이요. 선옥아, 내 말 잘 들어라. 아버지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죠. 네, 아버지.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아버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말에는 자유를 찾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동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유언 증인들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2명과 회사 임원 1명이 병실로 들어왔죠. 지금부터 김태준 회장의 최종 유언을 녹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나 김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유일한 혈육인 딸 김선옥에게 상속한다. 여기에는 태준호텔 그룹 전체와 개인 재산 모두가 포함된다. 선옥은 그 말을 듣고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옥아, 내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선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원한을 갖지 마라.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라. 아버지의 말씀은 지혜로웠습니다. 회장님,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원이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정동훈 이사가 대행하고 선옥이 준비가 되면 인수받도록 해라.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옥이는 어려서부터 영리했다. 분명 잘할 거야. 유언 녹음이 끝나자 증인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 완성된 것이죠. 선옥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떡볶이 장사로 하루하루 버티던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선옥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5살 때부터 똑똑했어. 호텔에 놀러 온 손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선옥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 왜 그때 저를 내보내신 거예요? 선옥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집불통인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몇 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잖아. 일자리를 잃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더라. 아버지는 민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래도 가족이에요. 선옥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매달려야 하나? 아버지의 말이 선옥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버지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미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옥아, 마지막으로 약속해라.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선옥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선옥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죠.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호텔 그룹의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인들까지. 선옥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서 있으니 정말 호텔 그룹 상속녀 같아 보였죠. 상을 당하셨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조문객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옥은 어색했지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를 팔던 손으로 이제는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장례식 당일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민수, 정우, 미영이었습니다. 그들도 상복을 입고 와 있었죠. 선옥과 눈이 마주쳤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선옥의 주변에는 경호원들도 서 있었거든요. 정동훈이 선옥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따로 만나겠다고 전해주세요. 정동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장으로 향할 때 선옥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으니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선옥은 정말로 김태준 회장의 딸이 된 것이죠. 떡볶이 장사를 하던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거대한 호텔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상속녀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정동훈이 선옥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유언장 공개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상 필요한 일이에요. 선옥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제 하면 되나요? 내일 오후 2시에 회사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으니 정말 기업인 같아 보였죠.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떡볶이를 팔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준호텔 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거든요. 김 회장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선옥은 정동훈과 함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 변호사들, 그리고 뒤쪽에는 기자들도 있었죠. 선옥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분이 김 회장님의 딸이세요? 30년 동안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민수, 정우, 미영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정동훈이 미리 연락해서 초대한 것 같았습니다. 선옥과 눈이 마주치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역력했죠. 변호사가 일어서서 공식적으로 유언장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된 김태준 회장님의 최종 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김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녹음된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유일한 혈육인 딸 김선옥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를 했습니다. 민수와 정우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이 정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태준호텔 그룹 전체와 개인 재산 모두가 포함되며 그 규모는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였거든요. 선옥 자신도 그 규모를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재산을 남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 장사하는 것이 창피하다며 집에서 내쫓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3천억 원의 상속녀였던 것이죠. 이게 현실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때문에 어머니의 장사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큰 기업의 상속녀였던 것이죠. 미영은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니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선옥이 일어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회사 경영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분들과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선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경영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생활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정우 부부는 선옥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겠네요. 선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동훈이 별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옥과 가족들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옥아, 미안하다. 하지만 선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잘못 대했어. 용서해다오. 정우와 미영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까요? 선옥의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부끄러워할 때 아버지만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선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 아버지는 저를 찾고 계셨고요.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돌아오려는 건 아니겠죠? 미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선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 체면만 생각한 것,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선옥은 한참 동안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부끄럽다며 버린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선옥의 말이 가족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옥이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민수, 정우, 미영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선옥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떡볶이 장사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세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의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선옥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 정우와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게는 대답한 셈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선옥의 말에 정우가 급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깨달았는지 말해보세요. 선옥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떡볶이 장사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저희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직한 노동을 부끄럽게 여긴 제가 한심했어요. 선옥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당신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한 게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했잖아요.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옥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선옥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죠. 용서요? 선옥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고 하셨거든요.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당신들은 남남으로 지내겠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가족관계는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선우가 그렇게 하지 마라.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잘해볼게. 하지만 선행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선옥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미영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기회요? 선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나요? 떡볶이 장사 그만두라고 할 때, 집에서 내쫓을 때, 그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셨나요? 정우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선옥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도 떡볶이 장사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사람은 또다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이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결국 돈 때문에 달라진 것 뿐이잖아요. 민수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선옥아, 가지 마라. 하지만 선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선옥이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 각자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저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선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동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선옥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군요. 정동훈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선옥은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단련된 끈기와 인내심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선옥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선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것이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이었죠. 오후에는 호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로비, 객실, 레스토랑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가장 중요해요. 선옥이 말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직원들이 감동받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옥은 예전에 떡볶이 장사를 하던 지하철역 앞을 지나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선옥은 잠깐 차를 세우고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세요.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옥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선옥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대신 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삶을 찾았어요. 몇 달 후, 선옥은 회사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고객 서비스 개선이었죠.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선옥의 철학이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죠. 어느 날 길에서 정우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한결 초라해 보였지만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히 지내셨어요? 선옥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당신도 건강하게 사세요.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선옥은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억척스러움은 사라졌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떡볶이 대신 호텔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도 선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옥 자신이 가장 당당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니어 사연 놀이터 채널은 앞으로 더욱 뜻깊은 사연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